네, 네. 저에게는 오선보다 홍선입니다. 홍선의 앵커와 함께하는 아침의 투자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좋아요. 네, 좋으네요. 또 이렇게 칭찬으로 시작해 주시니. 오선보다 홍선입니다. 근데 예. 그분을 뛰어넘을 순 없죠. 진짜 많이 잘하시더라고요.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많이 봅니다. 네. 팬입니다. 네. 저도요. 네. 코스피 코스닥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1.4% 상승, 코스닥이 상승 반전해서 0.2%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간밤에 미증시가 좀 안 좋았는데 우리 증시가 영향을 그렇게 크게 안 받는 것 같죠? 좀 겁을 먹었어요. 네. 뭐 중국 얘기도 있었고 네. 일본의 어떤 엔캐리 금리 인상. 얘기도 네.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흔들렸는데 우리는 지금 좋습니다. 뭔가 이유가 좀 있을까요, 홍선의 앵커님? 저한테 네. 두 분 모셔서 여쭤보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우리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오시는 날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빨리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였어요. 우리 시각 10시에 네. 파월 의장이 또 스탠퍼드대에서 어떤 연설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생방이니까 들어온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또 공유를 하고 두 전문가 여러분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바로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성장주 또 여러분과 투자 전략 세워보는 날이죠. 한동혁 부장님과 에픽투자 1임 김기훈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오르는데 지금 재무 씨가 저한테 왜 이렇게 오르느냐 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두 분 모셔놓고 제가 대답할 건 아니죠.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이 사실 미증시 영향이 조금 있을까? 뭐 코인도 많이 흔들렸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일본은행의 얘기도 있고 이랬었는데 오늘 시장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장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먼저? 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저는 뭐 미국 시장 기준으로 연말까지는 뭐 소폭의 연말 랠리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그동안과의 과정과 이제 12월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제일 크게 달라지는 거는 어쨌거나 이제 유동성이 시장에서 좀 공급이 되는 환경으로 진행이 될 거고 네. 길게 봤을 때 우리가 2026년에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의 트렌드로 저는 접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이유는 결국에 고용이 그 단추를 제공을 해주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미국 경제가 AI 데이터 센터 랠리 외에는 사실 안 좋은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고용이 될 거고, 그래 인해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접어든다고 봅니다. 네. 그럼 양사이드겠죠. 그 고밸류를 받고 있는 테크주들에게는 하이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이 좋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역시나 좀 시장이 좀 달래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뭐 내년 주식도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금리가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채권도 동반으로 둘 다 괜찮을 거다. 저는 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한테 넘어가기 전에 제가 기대했던 어떤 그 산타 랠리보다는 소폭의 랠리가 예상이 된다, 연말에. 많은 분들이 유동성이 좀 풀리기 시작을 하고 시장이 그거에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폭이 조금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부장님? 사실 올해 열심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YTD로 미국 S&P 500 기준이 한 17%, 한 18%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12월에 이제 분명히 좀 시장이 바뀌는 스타일은 이제 알파벳을 필두로 해서 알파벳과 관련된 밸류 체인 그리고 AI의 산업이 조금 더 효율성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또 거기서 이제 옥석가리가 나오는 종목들은 유동성이 지금 위축되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별적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네, 다이나믹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국면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지수는 연초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에브리띵 랠리가 계속 12월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네. 네, 좀 선별적으로 오르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께도 네. 뭐 미국 주식 중심으로 해서 많이 글로벌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만 들어오기 전에 국내 시장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포착이 되고 뭐 그런 얘기도 오늘 해주고 싶다라고 해주셨었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도 그렇고 미증시 상관없이 약간 잘 가기도 하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국내 증시는 사실 많이 말씀은 안 드리는데 맞아요. 그렇죠. 근데 국내 증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미국 증시를 정말 열심히 보고 네. 미국에서 좋은 성장주를 발굴하다 보면 국내 증시에 대한 아이디어는 항상 생깁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하이닉스가 지금 최근에 막 흔들렸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밸류 체인이 다 좋았어요. 네. 뭐 엔비디아는 오픈 AI 체인들은 좀 안 좋았지만 구글 밸류 체인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근데 뭐 구글이 하나 메모리에 좋은 점이 있어요. 구글이 하나, 뭐 오픈 AI 쪽에서 하나, 오라클에서 하나, 메모리 같이 들어가잖아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수요층은 좋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은 사실 지금 방금 봤더니 거의 고점입니다. 네, 마이크론은 고점을 회복했고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는 약간 고점 회복 못했는데 또 그래서 국내로 내려와서 수출 데이터를 보면 사실 이 제가 이런 마이크를 마이크를 돌리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해드릴게요. 아, 예. 네, 천천히 어우, 네, 우리 홍선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옆에 있었어야 좀 더 들리는데, 잘 들리시나요? 네네네네.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조금 저희가 네네네. 다시 한번 체크를 네, 해드릴게요. 체크를 좀 네네네네. 할게요. 예, 네네네. 잘 들리세요? 네. 예. 그래서 저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들리는 그래요? 것 같아요. 밖에서 들려요? 지금 오 사인이 났는데 일단 말씀을 좀 예, 계속 알겠습니다. 해봐 예, 그래서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를 둘러싼 업황이 좋은데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가 저희가 보는 웨스턴 디지털은 전체로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약간 못 가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반등을 하는 게 그 전에 우리나라가 좀 눌려 있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 미국이 11월 말에 강하게 반등했잖아요. 네. 이제 구글이 이제 투자 효율화와 성과를 보이면서 그때부터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많이 못 갖고 오히려 지금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따라갑니다 결국. 네. 그리고 결국 수출 데이터를 열심히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네네. 이게 보시면 우리나라의 상반기 주도 업종 중에 수출 데이터 약한 쪽이 있어요. 좀 약한 쪽들이 나옵니다. 네. 네, 그런데 반도체는 전혀 안 그래요. 반도체는 사실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가격도 네. 좋아요. 맞아요. 이 상황에서 무슨 논리가 분명 있긴 있는 거죠. 이게 뭐 많이 샀다. 예전에 많이 샀다. 그래서 뭐 수급이 언와인드 되는 뭐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엔캐립 트레이드 뭐 이런 얘기도 요즘 맞아요, 나오잖아요. 뭐 맞아요. 그런 네. 매크로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죠.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관계가 깊잖아요. 엔비디아 하이닉스인데 엔비디아가 좀 조정을 받고 구글 밸류 체인이 좋았잖아요. 네. 그럴 때 하이닉스가 쉬어갈 수 있죠. 이게 주식의 논리가 나오잖아요. 아니 네. 엔비디아 편, 구글 편 예, 약간 예. 이렇게 그게 나오더라고요. 제 편이 엔비디아 되는 것 편, 같아요. 구글 편을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나눴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아하는 뭐 루멘텀이라든가 제일 대표적인 브로드컴은 예, 예. 완벽하게 브로드컴. 구글 편. 완벽하게 구글 편이죠. 뭐 이런 쪽으로 뭐 있고 또 오픈 AI 쪽이 뭐 오라클이라든가 또 엔비디아도 약간 이제 구글 TPU가 점유율을 먹으면 좀 부족하지 않냐, 좀 내려오지 않냐. 약간 내려오긴 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엔비디아의 절대 수치 성장은 높을 것 같아요. 왜냐? 총 수요가 엄청 커지니까 전체 수치는 커지는데 이 점유율이 한 그 90을 계속 예상했다면 네. 한 75까지 내려오는 걸 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요즘에. 왜냐면은 구글 TPU가 총 소유 비용이 절반에서 구글한테 마진을 주고 구글 클라우드 센터를 그냥 써도 30-40%가 저렴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근데 그럼 예전부터 그럼 엔비디아와 저렴한 칩이 없었냐? 항상 있었죠. 에이직 칩이 될 거다. 맞춤형 칩으로 필요한 부분만 맞춤형으로 하면 당연히 비용이 낮으니까. 네. 범용이 아니라 맞춤으로. 그러니까 구글도 TPU란 말이 그 T가 텐서예요. 텐서라는 연산.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우리 행렬 배우잖아요. 대규모 행렬 연산 텐서 똑같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대규모 행렬 연산은 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을 집중하는 거다 보니까 비용 효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이런 그 비용 효율을 갖고 점유율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컴퓨팅 파워도 굉장히 좋거든요. 예전 거는 이제 엔비디아 성능 비교가 안 됐는데 이젠 성능 비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유율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 쪽, 엔비디아 쪽 이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반도체는 어디에 줄을 섰냐보다 반도체 가격이 예전에 커머디티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반도체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엔비디아 편은 가격이 낮게 가고 구글 편은 가격이 높게 가나요? 네. 아니죠. 거의 같이. 그러니까 그 글로벌하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냐, 수요가 올라가냐. 그런데 공급은 타이트하냐. 또 공급이 또 엄청 많으면 또 가격이 내려가니까요. 네. 공급이 타이트냐. 이 조건은 사실 3사가 굉장히 이렇게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론이 먼저 이렇게 좀 사실 차트 보시면 뭐 미세한 차이지만 마이크론이 먼저 좀 치고 나갔어요. 지금 거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복할 충분한 분위기가 된다. 이런 거를 제가 미국에서 얻는 아이디어로 뭐 국내까지 보는 그러니까 이런 좀 흐름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좋습니다. 제가 다시 부장님께 한번 갔다 올 테니까 네. 마이크를 잠깐만 조금 더 네. 이게 예, 조정을 알겠습니다. 해주시길 예, 부탁을 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여기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면은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들을 지금 이제 막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AGX 칩들을 만들어내고 네.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전반적인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우리 투자자분들은 우리 국내에서 잘하는 반도체 기업들 이게 좀 어떤 순서가 재편되는 시기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회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특이하죠. 원래 이제 반도체가 앞서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시클리컬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고객사들의 수요가 정말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사실 그게 뭐 이제 AI가 사실은 이제 국가적 차원의 소버린 AI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어떤 산업적인 특성을 넘어서 어떤 국가의 이제 패권을 다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반도체 사이클은 굉장히 저는 길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SK 최태원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 본인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AI발 반도체 사이클은 좀 더 길게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좀 재밌는 뉴스들 주목할 만한 뉴스를 좋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저도 이제 맥북을 사용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맥북 프로 제가 한 7년 전에 썼던 모델들은 이 장비 스펙을 보면은 안에 인텔 칩이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그 인텔과 이제 애플이 결별을 하면서 뭐 M1, M2, M3, 지금 뭐 M4 칩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자체 칩, 자체 실리콘 칩을 통해서 훨씬 더 뭐 본인들의 아키텍처에 훨씬 더 최적화된 그 스펙을 제공했단 말이죠. 근데 아주 최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애플과 인텔이 다시 손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맞아요. 이 M 시리즈 칩을 인텔에 이제 생산을 준다, 파운드리를 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네, 계셨어요. 그러니까 인텔이 사실 미국을 대표하는 파운드리이자 미국의 가장 아픈 곳, 미국이 그래서 가장 결핍된 곳이거든요. 트럼프가 약간 살려줬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뉴스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분 10%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고요. 그리고 채권도 사줍니다. 근데 지금 뭐 메타든 뭐 알파벳이든 뭐 시장에서 채권 조달 많이 했다고 뭐라 하잖아요. 뭐 나쁜 뉴스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 뭐 여기는 정부가 나서서 채권도 사주고 주식도 사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큰 수주를 받게 되는 그러네요. 애플과의 다시 결합이 일어났다는 것은 저는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이 미국과 중국이 AI를 다룸에 있어서 그들이 가장 배고픈 곳, 가장 결핍이 되어 있는 곳. 뭐 예를 들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AI 아키텍처나 소프트웨어 능력이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 능력이겠죠. 그럼 미국의 AI 결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텔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앞서 쭉 반도체 이야기들 나왔지만은 결국 지금의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시기는 비효율의 시대거든요. 절대 효율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AI를 다룰 때. 효율화의 시대는 뭐 예전에 중국에서 제조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장비 공급하고 뭐 일본에서 소재 갖고 오고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네. 뭐 이런 게 효율의 시대였다면 지금 AI는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내가 다 해야 됩니다. 미국 내가 처음부터까지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드론도 내가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런 아키텍처 다 내가 짜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효율의 시대로 오면서 미국이 가장 필요해진 게 이제 제조업 능력이죠. 근데 그의 핵심에 있는 저는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어쨌든 우리 시장 오늘 그래도 비교적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뭐 코스닥도 상승 반전 계속 좀 시도하고 있고 보합권에 있는 상황이고 근데 어제 미국 증시 이제 보면서 불거졌던 이야기가 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할 수 있다. 그렇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야? 이거 그건 또 뭔가 인민은행. 전조 아니야?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약간의 불안감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네. 이 부분은 대표님이 좀 짚어주실까요? 아 예. 네. 제가 또 엔캐리에 네. 대해서 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요. 아. 제가 작년에 무슨 엔캐리 때 주식을 비워가지고 막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작년 엔캐리가 생각이 8월. 나는 거예요. 예, 8월. 예, 거의 그렇죠. 정말 예, 예. 악몽 같았어요. 예, 악몽 네. 같아요. 그땐 진짜 심했잖아요. 그땐 저도 되게 우려를 했어요, 진짜로. 네. 왜냐면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 투자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 아베노믹스 때 됐어요. 네. 정확히 2012년 9월. 네. 아베노믹스 2012년 9월인가 10월이에요. 네, 그때부터 했는데 그때는 진짜 일본이 정말 뒤집히듯이 변했거든요. 네. 환율이 어느 정도냐면 달러 엔이 옛날에 78, 77이랬어요. 상상도 안 가시죠. 이게 155 지금 155고 높을 때 그러니까. 160 넘었던 거예요. 네. 와. 이게 이 정도로 환율이 변하기도 합니다. 오. 뭐 우리로 치면 뭐 1000이 2000 가는 그런 거잖아요. 이 정도까지 환율이 변하는 엄청나게 큰 게 그랬고 그때 생각해 보면 일본의 제로 금리 너무 당연하죠. 일본 너무 제로는 당연하고 그 제로 금리도 아니라 사실 뭐 마이너스 아니냐 막 이렇게 이러죠. 예, 그랬는데 금리가 서서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네. 인플레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일본에 우리가 가 보면 그 우리가 10년 전에 가냐 지금 가나 뭐 교통값 똑같잖아요. 물건값 다 똑같다는 생각에 먹는 거 다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싸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물건값을 못 올리는 게 일본에서도 되게 당연하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바뀌잖아요. 이게 서서히 바뀝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 변화예요.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제 물가를 올릴 수 있게 되고 그동안은 계속 이제 유동성으로 물가를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물가 높이 원했는데 그리고 금리가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금리가 없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대가 많아요. 네. 태어나서 한 번도 금리 못 본 거예요. 못 본 사람 없어요. 그 저금리가 영금리가 엄청 길었기 너무 때문에. 낮다는 거죠. 아. 예, 저희가 그러니까 막 인지가 생긴 뒤로 금리라는 걸 봤는데 금리 원래 영어 아니야?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지. 근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갖다 쓸 필요가 없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돈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바꾸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근데 이제 한두 해가 아닙니다. 2012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10여 년간 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압력이 높아졌고 인플레가 올라오고 그 인플레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물가가 좀 올라도 되겠지. 너무 낮았으니까.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국처럼 소득이나 이런 게 엄청 막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일본 물가가 엄청 막 오랫동안 이제 또 오르다 보니까 그 금리도 또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티핑 포인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건 좋은데 꽤 높네. 그리고 이제 이런 비교죠. 미국의 장기랑 일본의 장기 금리 비교하고요. 또 일본의 단기 금리가 거의 없었는데 네. 단기 금리가 이제 올라오니까 이 정도에서는 이제 무조건 일본이 저금리니까 조달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게 되게 당연했는데 이게 이제는 좀 비교해봐야 될 정도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이 그 위험 요인이긴 해요. 그리고 네. 분명 어느 정도의 언와인드가 있을 정도 레벨까지 왔어요. 그런데 뭐 좀 다행인 점은 그래도 일본 총리가 돈을 풀고 싶어하고 맞아요. 예, 굉장히 강한 네.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순리대로 무슨 금리 인상하기보다는 좀 막으려고도 이렇게 하고요. 근데 지금이 약간 글로벌하게 좀 그렇다는 느낌 아니세요? 네. 미국도 그렇고요. 이게 무조건 지표나 뭐 이게 이러면 이렇게 해야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인 액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일본도 좀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는 이 방어를 하면서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엔케리 충격이 왜 강했냐? 네. 원래 충격이 처음에 나타날 때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 와중에 진행이 돼갑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게 크게 누적돼 있다가 모르다가 터지면 엄청 충격이 커요. 네. 근데 우리가 이미 작년 얘기로 시작했던 게 작년 벌써 1년 3, 4개월 전에 1년 5개월 전에 네. 경험을 인지를 했다. 했다는 거죠. 인지를 했고 이것에 대한 대비가 돼 있고 많은 부분 극단적인 부분은 언와인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있으나 이번에도 분명히 진행이 될 거로 봐요. 이 정도 금리가 왔으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돈이 풀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돈이 풀려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보는 미국이 지금 양적 긴축이 종료됐죠. 그리고 12월에 금리 인하가 미국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완충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미국도 왜 긴축을 했다. 그런데 막 일본이 엔캐리를 이렇게 하면 그건 진짜 문제가 되는데 지금 미국이 돈을 푸는 과정에서 일본이 그래도 총리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서 이끌어 간다면 그리고 그때 일본 은행도 혼났어요. 일본 은행 나와서 아니라고 막 그런 거 기억나세요? 8월에. 그러니까 너무 변동성이 심해지니까. 놀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은행도 막 급격하게 해가지고 시장에 충격을 주면 우리도 안 되는구나를 학습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습. 이따가 이제 연준 의장 얘기 저희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연준 의장 바뀔 때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충격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저희는 이게 학습이 돼 있고 작년에 한번 봤다. 네. 받고 그리고 일본도 그에 맞춰서 이게 좀 조절을 하면서 할 거다 이런 기대가 있고 미국이 그리고 돈을 다시 이제 좀 타이트한 데서 뭐 인하라든가 이제
이 자산 쪽 사이드에서 좀 풀어주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완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이제 완충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8월은 정말 좀 심각한 충격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사실 그래 겪어봤으니까 그 정도로 아프진 않겠지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일본의 이제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 우려가 시장을 누르고는 있는데 이게 12월 미국의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사실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 전반적인 이제 큰 기조는 미국에서도 이제 유동성을 좀 더 사실 유동성을 더 많이 공급한다기보다는 네. 단기 금융 시장의 안정화를 계속해서 꾀하는 방식으로 이제 12월에는 갈 거고 결국에 내년에 가장 큰 이슈는 연준 의장이 새롭게 등장한다는 것. 네. 거의 결정됐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말은 안 하는데.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누가 되든 상관없다. 왜냐하면 면접 간의 의지는 하나잖아요. 장기금리 안정화잖아요. 누가 되든 장기금리 안정화를 유도하는 후보면 차기 연준 의장의 자격이 있어 라고 사실 그 인터뷰를 보는 사람이 1000명을 해놨기 때문에 네. 연준의 스탠스는 굉장히 좀 시장 친화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화적일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한 가지 단추가 맞아야 돼요. 인플레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금리를 더 낮게 유지해 줄 수 있을 터인데 네. 그럼 우리의 고민은 인플레가 내년에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시장을 좀 바라보는 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장표를 한번 같이 네.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쪽에 미국 고정자본 투자 중 이제 시설이나 설비 투자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네. 즉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빅테크들의 그 캐펙스 투자는 계속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경제 체력은 소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투자는 채 20%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와이와 와이로 굉장히 빠르게 그 투자를 늘리니까 엄청나게 다이나믹해 보이는데 실제로 미국은 그래도 소비 국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굉장히 중요하고 임금이나 고용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아주 재밌는 장표가 뒤에부터 먼저 볼까요? 네네. 코로나 때랑 지금이랑 같은 게 있어요. 비슷한 게. 어떤 건가요? 비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가 코로나 때랑 지금이랑 비슷해요. 그러면은 비경제가 실업자가 많다는 건가요? 실업자가 그러니까 아예 안 잡히는 거예요. 구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구인을 아예 안 해요? 네, 나 그냥 원서 안 내. 그러니까. 쉴래. 이게 코로나 때 뭐 바닷길, 하늘길 다 막혔을 때랑 지금 똑같다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물론 도지 해고도 있고 이민자 추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이게 구인 시장에서 잠깐 비껴나 있지만 네. 다시 이제 연말 연초에 구인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지금 데이터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4% 초중반 지금 나오고 있는 게 4.5%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한다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보시면 오른쪽 차트에서도 이제 구직을 희망하는 비경제 활동 추이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 시장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흘러갈 거다. 근데 전반적으로 미국의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고용을 하고자 하는 수요들은 굉장히 줄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데이터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실업률은 높아질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조 바이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2년 동안 나스닥 20%씩 올려줬어요. 40% 올려줬다고요. 네, 굉장히 그 증시로만 보면은 인기가 너무 많았을 것 같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근데 대선에서 참패했죠. 다 뺏겼잖아요. 레드웨이브로. 그 이유가 결국엔 물가입니다. 물가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바이든은 질 수밖에 없었고요. 트럼프 볼까요? 트럼프 뭐 관세로 엄청나게 받아와서 뭐 오비베이 법안 같은 친기업 정책들이나 확장 정책 쓰고도 남는 돈을 갖다 줬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뉴저지 주지사 선거, 뉴욕 시장 선거 다 참패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역시나 물가예요. 물가? 그러니까 뭐 물론 미국인들이 뭐 공화당 성향, 민주당 성향이 있겠지만서도 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나의 뭐랄까 민심은 미국에서는 물가라는 거예요. 뉴욕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생활비로 가장 생활비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에이펙을 기점으로 해서 막 중국과의 어떤 소비와 관련된 관세 같은 경우는 대폭 삭감하거나 철회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네.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민심의 하나라는 걸 알고 있고 앞서 우리가 봤듯이 미국이 아무리 민간 투자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GDP 개선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굉장히 적다고요.
중요한 거는 소비라고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와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업률 중요한 건데 이러한 요소들이 앞으로 연준에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들을 굉장히 많이 저는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방송에서 나오면서 저는 이럴 때 살 거예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네. 고용 지표가 악화돼서 시장이 빠지면 산다. 그리고 뭔가 소비가 둔화된다 그래서 뭔가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나오게 됐을 때 저는 산다. 그러니까 그런 조정들은 저는 사야 되는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는 여건들로 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요 조건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기업들,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지금 감익되는 구간이냐? 증액되는 구간이냐? 좋아지는 구간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분명히 감익되는 구간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본체는 살아있는데 주변의 요소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좀 악화되는 것들, 그래서 고용 지표들이나 이런 네. 것들은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뭔가 시장에 마사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이런 요소들이 시장에 대두되면서 불안감을 조성할 때 사야 저는 된다. 사야 된다. 그냥 그러면 이제 좌우 진영을 차치하고 물가 잡는데 둘 다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뚜렷한 방법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에 물가는 무조건 잡힐 거라고 봅니다. 무조건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WTI 같은 경우에는 60불 이하죠. 대한민국 국민들만 유가가 비싸요. 환율 때문에. 원화의 실질 구매 가치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유가를 비싸게 살 뿐이죠. 대한민국 유가 국민은. 뭐 50% 네. 폭락한다 이런 경고가 있긴 근데 하더라고요. 지금 커머니티 시장에서 WTI를 비롯한 유가 에너지 가격은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네. 뭐 미국의 주요 에너지 가격 추정하는 기관들도 내년에 60불 이상으로 보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CPI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유가고 그다음 주거비인데 주거비 같은 경우도 렌트비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내려오는 수순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내가 새로운 세입자 받을 때 얼마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희망치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유가와 주거비가 하향 안정화된다는 거는 네. 내년에 결국에 물가는 Y와 Y 전년 대비 얼마 전월 대비 얼마 이거잖아요. 네. 올해 이미 2계단 3계단 올라왔잖아요. 관세 네. 때문에. 물론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관세 공포로 인한 물가의 뭐 정말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그런 건 네.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없던 건 생겼다고요. 근데 거기서 더 생기기는 내년에 어렵다. 그럼 올해 연초에 WTI와 내년 연초에 또 WTI 비교해보면 네. YY로 많이 감소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또 잡히고 앞서 말씀드린 뭐 고용 지표라든지 네. 임금 지표라든지 이런 게 악화됐을 때 안 그래도 내년에 새로운 연준 의장을 필두로 한 스타일이 친정부 스타일, 트럼프 스타일이고 기업 친화적인 시장 친화적인 스타일인데 이런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얘기 나온 김에 네. 조금 이제 입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질문으로 대표님이 아까 그 연준 의장 맞아요. 스토리 바뀐 요것도 아, 좀 해줄 말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 네. 미국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쪽에서 보면은 항상 그 뭐죠 이런 속설 같은 걸기도 하고 진짜로 그렇게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연준 의장 바뀌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그 연준 의장이 보면 항상 뭐랄까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사람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비둘기적 연준 의장이 되든 매파적일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되든 처음에 한 번 뭔가 터집니다. 잘. 아, 그래요? 네, 그런 적이 오. 많아요. 왜 그러냐 그거는 보통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하. 우리가 연준의 의사를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통 방법이 바뀝니다. 이게 파월 예를 들어 우리가 기억나는 파월만 해도 옛날에는 이렇게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할 거라는 식으로 갔죠. 근데 파월이 완전히 바꾼 게 뭐예요? 데이터 디펜던트죠. 보고하겠다 이렇게 갔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이 말하는 방법. 우리는 이제는 파월 너무 익숙해서 뭐 어떻게 하고 나오면 파월이 좋게 얘기하다 뭐 이런 것까지 알잖아요. 뭐 옷까지 넥타이.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처음부터 바뀌었어요. 그럼 이분이 연준의 위원이었거나 네. 뭔가 유명한 사람이죠 대부분. 네. 근데 파월 의장은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엄청 유명한 경제학자는 그렇잖아요. 근데 네.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의장으로서 소통한 적이 없잖아요. 이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막 깜짝 놀라게 오해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냥 약간 그분은 당연한 식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한 건데. 네. 아, 그러니까 시장과 뭐? 의장도 약간 이제 적응이 예, 필요하구나. 예, 적응이 필요한 거예요. 아. 와, 이거 긴축하려나? 뭐 약간 이런 오해가 많이 생겼어요. 과거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가져온 건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네. 워낙 그죠 아까 면접관 얘기를 하셨는데 면접관이 원하는 게 너무 확실하잖아요. 아. 네, 너무 확실하니까 금리 인하. 뭐 캐비넷이라든 누가 되셔도 네. 왔을 때 이게 그래도 이분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인하 쪽으로 안정시키는 쪽으로 갔겠지 않겠나 이런 기대가 높을 것 같아서 이번에 상대적으로 그 충격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안심하다가 진짜 그게 무슨 소통 한 번에 뭐가 좀 놀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또 이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짧게만 보셨을 때, 그러니까 인하의 가능성보다는 12월에 할 거냐, 1월에 할 거냐, 12월에 안 하고 1월에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시장에는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 대표님의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그 시장은 뭐 1월에 좋을 수도 있다. 근데 12월에 일단은 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 특성을 오래 보면 그 되게 확실한 부분이 있어요. 그 소통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은 잘은 없어요. 이런 정책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 놀래키는 거. 그러니까 나의 힘을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몰랐지 막 이런 거 안 해요. 네, 몰랐지 이런 거 안 하고 그 확률이 굉장히 그러니까 끝에 가서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으면 보통 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놀랍게 한 적도 잘 없어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나는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몰라요.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하냐? 마지막에라도 가서 소통을 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기억에 그 직전에 그 월스트리트 팀 이라우스 기자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막 소통하는 분이나 아니면 어떤 그 이런 윌리엄스 연준에서 비공식 대변인이라도 그 본인이 나올 자리가 아니면 이렇게 본인이 그냥 약간 아바타를 같은 분을 굉장히 좀 영향력 있는 분이 나가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러면 시장이 또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듣습니다. 이거는 이분의 말이 아니고 이게 의장의 말이구나. 그러면서 확률이 뭐 하루 이틀 사이에도 그냥 바뀌어 버려요. 그 다음에 안 합니다. 안 하려면. 그냥 안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사건이 없고 확률이 높잖아요. 이런 경우는 중간에 좀 며칠 남았지만 그 사이에도 뭐가 나오지 않으면 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속보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지금 했잖아요. 연설문에 경제나 금융 이야기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았다. 아마 이게 또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2부에서는 조금 더 딥하게 그리고 초성장주에 대해서도 두 분께 세밀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광고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한동엽 부장님 또 김기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코너 이름대로 가봐야죠. 초성장주. 투자 전략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주목해서 바라보는 초성장주, 특히나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씩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부터 한번 이분은 시작을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미국의 성장주를 얘기하다 보니까 테크가 많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테크만 좋아하는 건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성장주는 명확합니다. 매출액이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고 이걸 단연간 지속할 수 있으면 성장주 생각하고요. 이 섹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지루하다 생각한 섹터에서도 성장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로 좀 요즘에 국내 얘기를 좀 간단히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너무 좋죠. 그러니까 제가 뭐 맨날 얘기 드리는 그 네트워킹이랑 AI 얘기는 마지막에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크리도 실적 발표해서 꼭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뭐 국내 얘기를 먼저 좀 간단히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 국내에 좀 성장의 지평이 좀 바뀌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성장주다? 그러면 상반기까지만 해도 뭐가 나왔을까요? 당연히 뭐 반도체 있었겠지만 이게 반도체가 좀 이렇게 미국과 함께 가는 꼭 우리나라의 뭐 그게 아니잖아요. 미국과 AI 같이 가는 거라면 뭐 국내의 성장주, 미국에는 특별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방산이었겠죠. 그렇죠. 조선방산 반도체 약간 이런 뭐 아이코닉하게 이렇게 개념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속 기간이 꽤 길었죠. 방산은 특히 러우 전쟁부터여서 우리나라 장이 하락할 때부터 올랐었어요. 굉장히 지속 기간이 꽤 긴 편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이클이 크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이클이 큰데 비해서 지속 기간이 길었는데 제가 뭐 이제 LIG 넥슨 이런 걸 얘기하면서 6월 21일인가요?
이제 이 주춤할 수 있다. 이렇게 밸류션 많이 땡겼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어요. 유튜브를 네. 통해서요. 그런데 이 밸류가 높은 거는 밸류가 낮아지면 해소가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우려해야 될 거는 이 피크아웃이 있냐 이거거든요. 결국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성장주는 매출액 성장이 가속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수주 산업들은 이 신규 수주를 계속 높여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익이나 매출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멀리 봐야 됩니다. 이게 내년의 매출은 예전에 수주 한 게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늘어났다고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네. 수주 산업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이 신규 수주가 늘어야 앞으로의 매출 전망을 높이기 때문에 좋은 건데 그 우리가 러우 전쟁 이후 특수로 그 특수가 분명히 있었죠. 물론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특수가 있었고 유럽에서 크게 수주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상을 넘길 성장을 가속시킬 신규 수주가 있겠냐 이런 부분에 우려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매출 이익은 내년에도 올라가더라도 수주 측면에서 꺾이는 부분 그리고 조선도 아주 편안하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조선도 이미 뭐 수주 잔고와 수주가 엄청 많잖아요. 여기서 근데 신규 수주의 피크를 올려갈 수 있냐. 그러니까 내년에 이익 더 올라가요. 이게 아니라 이거 좀 더 나아가면 또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로 업데이트하는 업종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장에서 하는 말로 뭐 HS 코드맨이란 말 아세요? HS 잘 모르겠습니다. HS 네. 코드가 뭐죠? 그 수출할 수출 때 코드입니다. 네. 예. 수출 코드만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훌륭한 분들이에요. 왜냐면 이게 수출 코드를 업데이트하면 많은 게 보여. 고빈도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가기도 하는 데이터가 한국의 수출 데이터입니다.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수출이 중요한 나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글로벌 바로미터가 바로미터죠. 되잖아요. 네, 바로미터고 또 보통 뭐 한 달 단위로 네. 생각할 텐데 네. 10일 단위로 이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빈도가 높아서 네. 실적 발표는 3달마다 있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수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또 변압기가 이렇게 좀 반등하고 좀 다행인데 왜냐면 AI의 큰 흐름이 있으니까. 근데 요 변압기도 약간 숫자가 슬로우했어요 이번에. 그리고 뭐 이렇게 화장품 쪽에 좀 슬로우한 쪽이 있었고, 네. 뭐 이 라면이라든가 우리 엄청 이끌어가는 쪽들, 기존에 상반기까지 굉장히 좋았던 쪽들에서 이 데이터가 슬로우한 게 하반기나 4분기에 조금씩 보이는 쪽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아무리 이게 그림이 좋아도 이게 이렇게 그 숫자가 이렇게 이게 뭐랄까요 쉬어가고 감속되면 이게 좀 주가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그럼 어디가 이제 지금까지 좋았던 것들 누적돼서 많이 산 것들 외에 네. 어디가 막 더 좋아질 수 있나? 이제 감속이 아니라 가속되는 걸 그럼 우리 가속되는 걸 얘기해봐야 그게 되겠죠. 좀 네. 중요하죠. 그걸 제가 좀 국내를 그래도 생각을 해봤더니 네. 이게 뭐였더니 일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까 네. 아바동스 때 일본을 봤으니까 네. 일본의 어마어마한 성장주 중에 되게 재미없는 유통업들이 많아요. 네. 뭐 스시집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이게 일본 많이 가시면 네. 이렇게 규동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키야 뭐 이런 거 아세요? 네. 스키야키 말고요. 스키양가는 이제 체인점이 있어요. 체인점 그래요? 말씀하시는 네. 거. 예, 그런 식당들 이런 데 주가가 2000%. 예. 그리고 펜퍼시피라고 돈키호테. 네, 돈키호테 사실 많이 올랐고 엄청 돈키호테 안 가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돈키호테 가죠. 그리고 이 백화점 이세탄 미스쿠시, 이세탄 백화점 가잖아요. 그런 데들이 이 백화점답지 않게, 뭐 호텔 주식, 이 호텔답지 않게 많이 올랐어요. 일본의 장기간의 엔화 약세, 아까 엔화 약세가 2013년부터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70에서 160을 가는 이 엄청난 엔화 약세. 일본에만 가면 외국인들이 보면 싼 거예요. 먹을 것도 너무 싸고, 백화점에 가면 사실 그러니까 면세점도 아니고 물가가 좀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싼 거예요. 네. 왜냐면 이렇게 달러를 들고 온 사람이 바꾸면 7, 80에 바꾸다가 160에 바꾸니까 이게 뭐 일본 가면 부자 된 느낌 나고 미국이나 하와이 가면 이렇게 가난해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호텔이 이게 유형 자산을 놓고 고정비가 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객실 점유율이 70, 80, 90 가면서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위는 다 남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이익이 확 늘어납니다. 네. 막 그래서 또 큰 돈을 번 회사들이 네. 있고요. 그리고 돈키호테처럼 이제 면세점 대용으로 외국인들이 가가지고 막 쓸어 담으면 이제 큽니다. 우리나라가
좀 그 환경이 되게 비슷했어요. 어. 왜냐? 옛날에 우리가 그 한한령 전에 그 중국인 관광객이 반을 차지했고요. 600만인가 800만인가 엄청 높았어요. 이게 그 한한령 맞고 코로나 맞고 그렇죠. 그다음에 겨우 회복했는데 갑자기 일한령이 지금 생길 것 같잖아요. 한일령 뭐. 이란. 예, 일을 이제 규제하는 네, 거죠. 네, 네. 중과 일이 싸우면 네. 그 이제 관광객이 방일 중국인은 올해 연율로 1,000만이 예상됐었어요. 네. 우리나라는 400만? 네. 네. 훨씬 큽니다, 일본이. 근데 이쪽을 막으면 이게 분위기를 주고 뭐 지금 항공편도 취소되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분위기만 줘도 중국 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좀 바뀝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게 수혜가 아닐까.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또 그 당시처럼 일본은 좀 의도해서 좀 환율을 그렇게 옮기기도 했지만 우리가 또 환율이 1,470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율 걱정을 하는데 맞아요. 이 수혜는 또 반대로 관광에서는 수혜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싸요. 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환율 걱정하는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이 우리가 많이 와서 우리나라 써주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잖아요. 이 관광을 되게 진흥해야 되는데 관광 콘텐츠가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고 네네. 거기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캐대언이라든가 막 관심도도 훨씬 콘텐츠, 높아진 상황에서 네, K 콘텐츠. 이 상황에서 백화점만 가봐도요. 여기 관광자원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하. 여의도 더현대 가면 야 여기가 그냥 물건 사러 오는 곳인가. 아니 요즘에 좀 그래요. 진짜로 그렇죠. 그 팝업 외국인 스토어가 워낙 또 관광객이 잘 돼 있고. 즐거운 곳이에요. 많이 네.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백화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백화점이 그럼 외국인이 뭐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되냐? 눈에 많이 띄지만 네. 몇 명이나 되냐? 그래도 이들에게는 동일 점포 성장률이 원래 아주 낮잖아요. 예. 백화점이 무슨 10% 성장하나요? 막 뭐 2%, 1% 막 그 백화점 이제 리서치 보면 와 동일 점포 성장률이 1.5에서 2.5로 올랐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외국인이 한 10%가 들어온다 예를 들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호황이 되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막 성수에 가면 외국인들이 엄청 많은 것처럼 맞아요. 예, 그런 그 흐름이 지속된다. 그리고 저 용산에 가보면 그 저기 용산에 드래곤시티에 막 1,700객실이 있는데 거기 막 60% 차고랬어요. 이제 지금 70에서 80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공실률이. 예, 예. 네네네. 그리고 거기 가면은 뭐 4성, 5성급 호텔인데 가격이 좀 현격히 쌌어요. 요즘에 하려면 좀 가격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가 ADR이라 많다. 그러나요? 네. 가격이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재밌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관광 산업이 2015년에는 뭐 파라다이스니 호텔 네네. 시대 면세점 시절이잖아요. 지금 면세점 시절이 아닌데 면세점이니 뭐 이렇게 인바운드 와서 화장품 사간다 막 네. 이런 게 막 2015년 10년 전에 테마였는데 네. 이번 다시 10년 만에 이제는 중국뿐이 아니라 네. 전 세계 플러스 중국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한한령이 끝나가고 일본과 중국이 대립한다. 이 시나리오가 저는 이제 의미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년 증액은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요? 예, 내년 증액은 이제 그 지금의 이제 뭐 점유율이나 뭐 객실 점유율 가격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뭐 올리브영 눈에 가서 보셔도 되나 이게 그렇게 막 요즘 또 데이터를 세일하더라고요. 보면 대표님이 그래요. 보시는 네. 것 중에 뭐 관광, 뭐 여행 섹터 중에 가장 오늘 사실 롯데관광개발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아, 시초가에, 그래요? 예, 예. 시초가에서. 예. 자 그러면은 백화점 혹은 호텔 어디를 가장 좀 좋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남은 게 좀 많아야 되잖아요. 네. 예. 이미 꽉꽉 찬 것보단 남은 게 많아야 되는데 그 남은 게 많은 데가 아무래도 용산 드래곤시티 그 드래곤시티 누가 갖고 있나는 나올 거예요. 그건 쳐보시면 안다. 뭐 이렇게 서쪽에 있는 회사 그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게 많이 안 차. 아직도 여력이 있어요. 워낙 객실이 큰 거를 무슨 생각인지 모르세요. 그 큰 객실을 왜 용산에 지었나? 그러니까 자리가 있었겠죠. 예. 근데 문제는 관광객 입장에서 거기가 애매해요. 어디든 가까운데, 그죠? 강남, 성수, 홍대 다 가까운데 용산 뭐 편하죠, 그렇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안 왔어요. 근데 음. 다른 데가 다 찼어요. 이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지만 예. 유난히 이제 더 갈 거를 레버리지가 있는 본다면 거. 이제 뭐 예. 이렇게 그리고 보신 뭐 거고. 예를 들어 파라다이스나 이런 데도 네. 롯데관광도 이렇게 자리가 많죠. 이렇게 객실이 많아야 돼요. 네. 마카오처럼 이제 파라다이스가 근데 뭐 그랜드 하얏트의 객실을 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막 그런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스토리를 들으면 재밌어요. 네. 스토리를 쭉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기 때문에 빨리 네. 부장님한테 또 다음 얘기를 여쭤봐야 되는데 부장님 오늘 자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초성장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얘기로 가볼까요? 네. 부장님 얘기. 네, 앞서 해주신 네. 이야기에 하나 더 아이디어를 좋아요. 첨언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예전에 많이 썼던 데가 이제 면세점, 면세. 카지노 이런 거였는데 지금 면세점보다 어딜 더 많이 갈까요? 면세 카지노 어디 가요? 지금 올리브영 더 많이 올리브영 가요. 더 많이 올리브영 가요? 진짜. 실제 숫자로 보더라도 올리브영. 그래요. 면세점에서 쓰는 금액보다 올리브영에서 쓰는 금액이 많아요. 그러면은 총액은 좀 작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개인당 쓰는 돈으로 봤을 때는. 아니요, 금액도 커졌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인당 금액으로 보면은 올리브영에서 이제 국내 K 코스메틱을 사가는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뭐 에이펙에 뭐 이제 주요 정치인들도 와가지고 사가잖아요. 네.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 뭐 맞아요. K 코스메틱 사갔다고. 그래서 CJ 올리브영을 좀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고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은 여의도 여기 더현대에서 만약 올리브영 가잖아요. 네. 한 블럭 옮기잖아요. 올리브영 또 있어요. 그럼 또 가야 돼요. 아, 그리고 맞아요. 홍대 상수 갔다 올리브영에 또 가요. 네. 제가 물어봤죠. 아니 같은 건물에 왜 이렇게 많아? 올리브영이. 그러니까 왜 또 가? 네. 방금 갔잖아. 왜 또 가야 돼? 그랬더니 이제 갖고 있는 스큐가 다른 거죠. 스큐라고 하죠. 이제 갖고 있는 제품들이 다른 거죠. 아, 그래요? 여기에는 이 제품이 있고 여기는 이 제품이 있고. 그래서 경험해보는 게 다른 거고. 사실 예전에는 월 매출로 이제 100억 이상 했던 K 코스메틱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 트렌드에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 K 코스메틱이 올라오고 있고, 이제 그 CJ 올리브영 사업부를 가진 이제 CJ, 주 CJ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기업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좀 성장주 네. 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네.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장표가 네. 이게 이 금융위기 이후의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에 왼쪽은 금리는 계속해서 낮아졌고요. 미국 채권금리다 10이어 10년물 채권금리는 쭉 낮아졌고요. 그리고 매년 나스닥의 어떤 상승률은 뭐 10%씩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즉 주식도 세고 금리도 내려오고 채권도 셌다. 네. 이거를 우리는 이미 전 혁명 그 모바일 혁명 시기에 봤다고요. AI 혁명 시기 저는 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과거 10년의 해설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앞에서도 일부에서 말씀드린 저는 인플레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물가 빠질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 게, 저 모바일 혁명 시대에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로 이어줬잖아요. O2O 서비스라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속초 앞바다의 오징어다. 그러면 예전에는 다양한 유통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지금은 특정 어플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바로 올 수 있는 환경이고, 그 안에서 뭐 컬리, 쿠팡 이런 게 다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AI 시대에는 가장 그러면은 코스트가 비용이 많이 드는 사람을 대체해요. 기술이. 그러면 어떤 서비스의 가격은 전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아하, 네.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만 우리가 어떤 경주마처럼 눈 옆을 가리고 보면은 금리 인하 할까? 금리 인하의 속도는 어떨까? 아직 인플레는 걱정 많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길게 지금 우리 인류 역사가 가는 과정을 조금 더 뭔가 좀 크게 보면은 네. 비용은 내려오는 구간에 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올 수가 없다. 길게 봤을 때.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장표를 하나 공유하고 싶은데요. 네. 뉴스위크지에 95년도에 기고했던 글이었어요. 인터넷 말도 안 돼, 이런 뜻이에요. 네, 인터넷 말도 안 돼 하면서 말도 여러 안 된다는 건 네. 뭐예요? 안 이루어질 거다. 네, 인터넷 버블이라고요. 아, 버블이다. 지금 AI 버블론 얘기한 것처럼 아하. 인터넷 그거 말도 안 되고 다 버블이야. 네. 쭉 썼는데 요 빨간 펜으로 막 이렇게 덧칠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22년 뒤에 뉴스위크지에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때 당시에 빨간 펜. 네, 어떠한 생각을 해서 이게 다 잘못된 거야라고 빨간 펜으로 다 수정해 놓은 겁니다. 네. 이런 그 실수를 다시는 하지 말자고요. 아. AI 시대에는 오. 놓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AI 버블론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큰 그림에서 좀 봐야 될 게 있다. 가격이 조금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게 빠진 조정이 받는 어떤 가격 조정인 건지 시대의 흐름이 흔들리는 건지를 구별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I 쪽은 계속해서 저는 초성장주의 주제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국내에서 저는 가장 큰 내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은 자율주행입니다. 지금 제 주변 지인들도 인스타에 엄청 올라와요. 네. 자율주행. FSD 하는 거 밤낮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제 지인들도. 테슬라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 하드웨어 4
기반의 이제 FSD는 계속해서 막 우리나라에서 엄청 저는 채택률이 클 거라고 보고요. 마치 우리가 구글 제미나이 3 구독하고 GPT 구독 열풍이 왔듯이 네. 그런 저는 열풍이. 이제는 자율주행과 자율주행이 아닌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빨리 스며들 겁니다. 그러니까 쌀 이제는 때만 만족도가 높대요? 네. 엄청나죠, 그래요? 만족도는. 이거는 이제는 차를 살 때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기사 딸린 차 살 거야? 아니면 네가 그냥 운전할래? 야. 그러니까 FSD는 기사 딸린 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1억 원 이상짜리 슈퍼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기사 있어 없어요 이제는 질문이. 난 기사 있어. 그게 FSD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네. 내에서 미국인의 평균 운전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운전 수준을 뛰어넘었다. 평균을 이미 뛰어넘었다 이렇게 평가를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으로 가면 그러러 가면은 자율주행으로? 네, 자율주행의 핵심인 지금 네. 테슬라 외에는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테슬라를 내년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 제가 네. 누누이 말씀드린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사람보다 운전 잘한다. 올해 이제 테슬라 워낙 또 잘하시니까 네. 올해 테슬라를 좀 돌아보면은 테슬라의 한 해는 좀 어땠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우리 엄청 다이나믹 네, 그쵸. 했었죠. 막 네. 뭐 트럼프랑 대통령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만 별일- 좀 해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별일이 다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이익이 좀 감익되는 구간의 바닥은 지나갔다라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모델 I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려 나가고 있는 차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숫자도 올라갈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짧게 마무리를 들은 이유는 대표님이 앞서서 이제 크리도 아, 예, 얘기를 좀 예. 해주신다고 해서 그거 꼭 근데 저희가 마무리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들어야 될 것 완전히 같아서. 짧게 좀 네.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요약, 네. 이거 좀 띄워주실 수 네. 있을까요? 네. 예, 보시면 띄워드릴게요. 제가 처음부터 나와서 계속 그러니까 AI 버블 시대에 갑자기 나와가지고요. 네, 네, 네. AI 버블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아니다. 근데 그때 그러면 AI 버블이 아니고 IT 버블과 다르다면 그럼 그 중에서도 AI에서도 뭐가 더 가속 성장하냐 또 역시 또 제가 가속 성장을 좋아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디가 성장이 가속되냐? 그럼 그러니까 메모리 계속 좋고 저장 장치도 늘어나는데 제 강조의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광 트랜시버에 그때 루멘텀 말씀드렸었죠. 네. 광 트랜시버의 루멘텀 이제 케이블에 크리도를 말씀드렸는데 CRDO 크리도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크리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루멘텀 실적 발표를 먼저 했습니다. 크리도 진짜 늦게 해요. 분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12월 1일에 하는데 이때 루멘텀도 잘 나왔고 사실 브로드컴도 기대가 높고 네트워킹 쪽에 지금 보면은 GPU와 GPU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빠르게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열이 안 나면서 빠르고 이 전력 효율 있게 연결할 건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더욱 더 투자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도가 근데 이게 루멘텀이 그럼 광 트랜시버 이제 광으로 전기를 바꿔서 이렇게 빨리 보내는 이런 걸 한다면 이 크리도는 케이블 쪽을 해요. 케이블을 AEC라고 그러는데 전기 케이블이에요. 그러니까 광 케이블이 아니고 전기 케이블, 구리 케이블인데 양쪽에 이 회사의 핵심은 이 반도체 만드는 거거든요. 네. 양쪽에 반도체를 달아서 오류를 보정하고 이게 빨리 보낼수록 사실 깨져옵니다. 이거를 보정하고 살리고 이런 기술이 사실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이에요. 이걸로 이제 지금은 이 구리로 광 케이블을 대체하는 이런 걸 만들고 있고요. 이게 AEC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메모리와 GPU를 연결하는 이런 부분, 메모리도 이제 많이 들어가요. 네. HBM과 연결하는 부분 이런 거를 이제 막 가시화되고 있다. 막 이런 거를 그 크리도 CEO가 이번에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이 크리도가 놀라운 부분이요. 이 매출액 성장률이 그러니까 전년 대비 270% 이렇게 나와요. 저희가 100도 보기 쉽지 않은데 270 보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어요. 네. 그런데 이번 분기에 실적을 약하게 봤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서프라이즈 나왔고 그 다음 분기는 또 매우 많이 높였어요. 30%또 높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크리도를 우리가 지금 장후에 크게 반등하고 있는데, 반등이 아니죠. 신고가를 크게 돌파하고 있는데, 계속 볼 수 있는 회사다. 네트워킹 시대의 또 대표주다. 이렇게 한번 더 빠르게.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크리도 다시 한번 네.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보완해서. 알겠습니다. 네. 한동엽 부장님, 김규현 대표님하고 인사를 나눌까요? 네, 나누고 나누고 저희가 네. 영상이 하나 준비가 그러니까. 돼 있어가지고요. 일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이 특집입니다. 저희가 대만으로 갑니다. 우리 박지훈 부장님이 대만 현지를 직접 다녀오셨어요. 뭐 대만의 산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글로벌 경제 트렌드 한번 읽어드리려고 직접 다녀오셨거든요. 그 홍보 예고편을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을까요? 네, 보여주시죠. 가겠습니다.
증권사 한 군데를 갔다 왔고 네. 증권 거래소를 갔다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일정도 사실은 증권사 한 군데 더 갈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업계 한 3위 정도. 네. 부본증권사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제는 타이신증권. 타이신증권. 그렇죠. 자, 우리가 대만을 과연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가 지수의 어떤 레벨업 이런 것들과 또 여러 가지 2018년 이후에 세법 관련된 개정 이후에 증권과 관련된 모든 업종들이 다 일제히 수혜를 받았다는 거죠. 네, 네. 우리가 한번 어떤 이런 대만의 과거사를 통해서 어떤 점을 닮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떤 점을 또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투자자의 관점에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연구원님. 네. 사실은 중국 기업의 AI 관련된 기업들, 테크, 네. 이런 업종들을 담당하고 계신 입장에서 오늘 대만 저와 함께 동행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첫날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뭐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저는 좀 인상 깊었던 내용들이 대만 주식시장이 ETF가 이 정도로 잘 활성화되었냐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었거든요. ETF? 네네. 그러니까 뭐 원래도 뭐 대만 ETF가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이야기 들어왔었는데 보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대만 ETF 시장이 YY로 한 40%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해왔고 실제로 대만의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이 90% 이상이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K증시보다 뭔가 경제적 여건, 사회적인 여건들은 조금 열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부동산 가격과 네. 이 주식 가격에 대해서는 저 PBR을 탈피한 나라 아니겠는가? 네, 맞습니다. 좀 부러울 따름이고 업종이 약간 테크가 상당히 많이 포지션되어 있는 대만 가권지수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개별 종목도 물론 러블리하겠지만 그래도 더 선호하는 거는 최근의 동향은 ETF다. 네. 그래서 뭐 그 배경을 좀 들어봤더니요. 예. 그 대만 증권거래소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대만 증권거래소에서는 ETF 활성화를 위해서 한 20년 가까이 긴 시간 투자를 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왔었는데 특히 최근에 성과가 나타났던 배경 중에 하나도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ETF를 공고를 해봤더니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통한 수익이 개별 종목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좋았다라는 이제 결론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을 뭐 매수해가지고 이거를 소위 말해서 계좌에 대해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오히려 ETF가 더 나았다. 그렇죠. 물론 뭐 일부 소수 투자자들 분께서는 뭐 10배, 20배 수익을 내실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을 봤었더니 ETF 매매하는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결과인 거죠. 어제 거래소에 방문했었을 때 아주 임팩트 있게 받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알아야 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알아야 산다. 뭐 썰까지 주셨는데 2025년에 대만에서 처음으로 일본과 연계형 ETF를 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 투자자들이 일본 엔화로 대만 ETF를 살 수 있는 거래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일본 투자자들이 ETF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많이 당황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사실 저희가 산업에 대한 뭐 리서치도 중요하고 다양한 다 중요하겠지만 뭐 기초적인 이 투자자 교육이라든가 산업 정보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제공함에 있어서 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은 쪽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듣는 생각은 NH투자증권이 이 ETF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정보 전달을 해줄 수 있는 ETF 한 사관학교 최고의 명가 요거로 좀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생기네. 네. 부장님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중화권 관련된 뭐 이제 산업 동향이나 뭐 이런 정보들을 좀 더 빠르게 심도 있게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대만 특집 기대해 주시고요. 얼른 또 밥보다 투자하나 팀에게 마이크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내일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